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서정욱,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주요 소식에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 이후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상황이 어땠는지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잠시 영상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님과 우리 비대위원장, 저는 주택 문제, 또 철도 지하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주에 이 서천에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에 뭐 봉합이 된 거냐 만 거냐, 앞으로 봉합이 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뭐 온갖 그 관측이 막 쏟아지는 와중에 오늘 또 깜짝 만남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 선거 관련 이야기는 없었을 거로 저도 봐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이 선거에 개입하는 자체가 좀 부적절하고 선거는 이제 당이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민생 문제만 논의했다. 이 말은 이제 그 믿음이 가고 예. 실제 그 한 위원장과 이제 만나서 민생 문제를 깊숙하게 의논한 자체가 이미 두 사람 사이 갈등은 완전히 봉합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갈등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만나서 민생을 논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만큼 이제 그 신뢰가 회복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주로 민생에 대해서 깊숙한 깊은 2시간 반 정도입니다. 예. 이런 이제 논의를 한 게 아닌가. 따라서 이제 그 갈등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오찬이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꽤 오래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뭐 당무 개입 그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까지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정이 같이 좀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이뤄지기 전에 전격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오찬을 하면서 회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 지금 뭔가 당정 간의 이견이 노정되는 부분과 관련한 마침표 성격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훨씬 우세했죠. 왜냐하면 민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윤재욱 원내대표 말을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려운 게요. 서천에서 만났을 때 계속해서 뭐 장기간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도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했을 때 민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또 거의 당정이라는 정례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을 좁히는 하나의 좀 모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최소한 의미 있는 유의미한 성과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이 브리핑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간의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당연하지만 이게 비공식 자리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당정 간의 의견 조율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절충점이란 건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서로가 원하는 중간 지점이 아닌 누가 누군가의 일방의 견해를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에 모색을 할 수 있는 합의점이라는 게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해 봅니다. 자, 서 변호사님, 지금 화면 보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단둘이 서서 이렇게 담소하는 장면도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두 분의 인연은 20년이 넘어요. 한 21년 가까이 이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그런 이제 인간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부 이제 그 공천과 관련해서 좀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약속 대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두 분 다 서로 이제 분열하면 필패다, 공멸될 수 있다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한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최소한 빠르게 저는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기애애하게 민생에 대해서 깊숙한 논의를 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장 변호사님 답변이 좀 더 길어가지고 제가 네. 추가로 좀 여쭤본 거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침에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 방식을 비판하면서 이번 주 일성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서 변호사님,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재명 피습과 그다음에 이 배현진 피습 세 가지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봐요. 첫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 병원을 못 믿어서 헬기를 불러서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원칙대로 가장 가까운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받은 첫째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당무에 복귀하면서 법과 그다음에 그 칼과 펜으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오 발언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당무에 복귀할 때. 근데 배현진 의원은 이제 그런 발언이 전혀 없었다. 이게 두 번째 차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차이가 지금도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마치 이제 총리실이 축소 은폐해서 고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경찰과 총리실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세 가지 다 저는 이재명 대표 쪽에 세 가지 다 국민의 일반적인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아, 세 가지로 나눠서 조목조목 뭐 어떻게 보면 야당을 비판해 주셨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성격이 있고 그렇게 추정되는 범죄가 일련의 과정으로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요. 예. 저는 그 배현진 의원이 가격을 당하는 그날 오전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산경찰청장이 왜 이재명 대표의 가격한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자 범행의 잔인 중대성 요건이 좀 미달해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내린 것으로 전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는 경찰이 과연 수사에 대해서 치밀하게 했는가? 이거는 왜 절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수사냐면요. 어느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이런 테러에 피습을 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배현진 의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런 범행의 전제에는 기저에는 정치 혐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지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신상 공개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하고 정치적 행보가 어땠는지 이 피의자, 가해자의 어떤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사회가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또 재범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날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 피습 사건이 또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을 음모론이다. 물론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민주당도 비판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철두철미한 수사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마치 음모론이다, 과도하다, 정치적 공세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에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랍니다. 대통령 눈에는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엔 장유미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당정 갈등 때문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민주당이 계속 뭐 거부권 정국 끌어가려고 좀 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태원 특별법을 통해서 좀 야당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단, 사고로 숨진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나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역풍 맞을 겁니다. 이건 당연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입법사항인 거죠. 추모하고 기리면서 동시에 왜 그 윗선에 대한 처벌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누군가는 제대로 된 처벌과 진상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굉장히 미진한 것 같다라는 여론이 뒤에 있는 법안입니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거부할 때 저는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비통한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저버리는 순간 어떻게 국민 여론을 힘입어서 국정 운영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간곡하게 이태원 특별법은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한번 점검해보자는 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민주당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정우 변호사님 표정을 보니까 딱 이제 반박하시려고 준비 다 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눈에는요, 유족의 눈물과 절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게 표만 보이는 거예요. 표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참사를 이용해서 또 표를 이게 좀 긁어 모으고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세월호가 주는 교훈입니다. 세월호 때 특별 이게 조사한다고 위원회를 몇 차례 꾸렸습니까? 예산도 이게 아마 천문학적 수백억 예산이 투입됐죠. 그러면서 이게 진상조사한다고 외국 갔다 오면서 이게 두세 줄 쓴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새롭게 세월호에서 여러 차례 진상조사해서 밝혀낸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이런 대형 참사를 자꾸 정쟁이나 표로 이용하는 이게 민주당이 오랜 저는 잘못된 습관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도 이제 유족들의 뭐 절규나 진상규명을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몇몇 조항 중에 보면 우리 그 법리에 안 맞는 이런 이제 그 위원회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이제 독소 조항이 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거부권 행사에도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고 재협상을 해봐라. 독소 조항이 몇 개는 빼면 저는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만약에 지금 야당이 예상하는 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이 지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제2 표결을 미루고 있는 그 쌍특검법까지 같이 해서 이참에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죠? 뭐든지 이제 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원래 거부권은 이제 그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제 의견은 이제 기간 제한을 헌법에는 없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관행적으로 같은 회기 내나 아니면 이제 다음 회기에서 빨리 처리했거든요. 저는 뭐 이번에 거부권 하면 기존의 쌍특검법도 빨리 재해결해야 되고 이번 것도 이게 빨리 신속하게 재해결해서 깨끗하게 3분의 2가 넘으면 법으로 되는 거고 안 되면 이게 민주당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 2월 국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되면 네. 거부권 정국이 아마 그때 본대결이 그때 시작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두 개의 이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같이 묶어서 빨리 표결 처리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국민의힘에게 있다면 저는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러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쌍특검을 거부하고 빨리 국회에 재의결로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정말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아까 몇몇 조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국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같이 협의에 나서셨어야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민주당이 낸 안과 관련해서 뭐 여러 수정안이 계속 재제출되는 과정 중에도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도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정치적 실익을 위해서 아까 민주당이 표몰이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 오히려 반대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쌍특검 거부권과 한데 묶어서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총선 훨씬 이전에 본인들의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스케줄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뭔가 하나의 수단으로 지렛대로 이용한다. 저는 국정운영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이번 주부터 공천 절차를 본격화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고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공천 접수가 완료되면 수도권 등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가급적 빨리 후보를 확정해서 야당 후보와의 경쟁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눈에 띄는 것은 어제 서울 중구 성동 갑에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중구 성동 같은 갑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곳인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주류인 86세대를 겨냥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엔 김경률 비대위원이 도전장을 던진 바 있죠. 이외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386 정치인인 김민석 의원과 대결을 준비 중이고 화면에 안 나왔지만 뉴스 앵커 출신의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도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이인영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태영호 의원도 윤건영 의원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총선 구도로 내건 586 운동권 청산 공천이 현실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지역구들이 다 보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험지거든요, 험지.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항상 근데 그 총선은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86 운동권 세력들을 이제 청산해라 이런 데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분들은 항변하기를 민주화 운동한 게 뭐 죄냐, 아니면 이게 철진한 이념 공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반발하고 있는데 제가 민주화 운동 한 게 죄가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걸 누렸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교도소 1, 2년 갔다 오면 군대에 3년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엄청나게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배지를 지금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386이 486, 586 좀 있으면 이게 60대도 넣을 겁니다. 686까지. 이만하면 이게 워낙 많은 걸 누렸잖아요. 이제는 좀 청산하자. 이제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시대 과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됐고 이제는 이제 선진화나 좀 되게 다른 시대 정신이 넘어가야 되니까 이분들에게 좀 물러나시라. 이게 바로 한동훈 위원장의 킬러 공천이고요. 저는 상당수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수 성공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근데 만약에 지더라도 좀 그거는 총선 전략 차원에서 여당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뭐 네. 질분이 별로 안 예.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근데 이재명 대표 지역구는 원희룡 장관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저는 뭐 상당히 선전할 걸로 보이고 아마 이제 정청래 지역구는 이제 김경률 회계사 이분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지명도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박민식 장관이 김민석 의원과 준비 중이고 호준석 앵커도 이제 전대협 초대 의장 이인영 저는 상당히 좋은 승부가 되지 제 예측으로는 이게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제 서 변호사님은 많이 이길 수도 있다. 좀 기대를 갖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운동권 청산을 총선 전략이자 하나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유권자들 보시기에는 한가해 보이는 거죠. 지금 운동권 청산이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입니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인가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셨으면요. 정말 어려운 민생, 경제, 불안한 안보, 일본만 해도 어떻습니까? 주식이 호황을 넘어 화랑입니다. 대한민국 왜 주식시장 어렵습니까? 여러 대책 내놓고 있고 사실상 선심용 대책 아니냐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그리고 북한과 접경을 대놓고 있는 그런 한계상 경제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점검, 대책, 대안, 뭘 모색합니까? 민주당 586 청산이 그렇게 중요한 과제입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라면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면 정말 선명한 정책과 그런 부분으로 대결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해야지 민주당을 공격을 하는 거.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한 부분이 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악마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렇다면 그런 어쨌든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의 그 후광을 저희가 잊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 후속 세대로서요. 그런데 이렇게 진영 갈등을 조장하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될 몫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86그룹을 향해서 운동권 경력 하나로 정치 무대를 장악했다며 임종석과 윤희숙 중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렇게 윤희숙 전 의원을 언급한 걸 두고 해당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면 김경률 비대위원처럼 사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자, 이건 장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윤희숙 전 의원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정치인들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에도 이미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가 있어요. 이 용산에서 근무를 했던 권호연 행정관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쟁 상대들이 있을 때 후보들이 많이 있으면 당에서는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콕 집어서 한 후보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언짢은 분위기가 나왔던 것도 이른바 사촌 논란 때문이었던 거 아닙니까? 마포 을도 그랬고 사실 인천 계양도 그 지역에서 원래 그 당협위원장을 하던 분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설에도 전혀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구나. 또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은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초년생이라서 감내해야 되는 국민의힘의 몫인가 아니면 본인이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언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서 변호사님,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86 청산을 던졌기 때문에 중요한 총선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 사촌 논란 문제, 사실 뭐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 험지지만 이제 좀 기대를 갖고 좀 보고 계십니다만 다른 예비 후보들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하나 좀 이것도 좀 풀어가면서 만들어갈 사안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강내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그 정교한 이제 공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그 원칙대로 풀어나가면 돼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전략공천 지역 중에 3번 이상 패배한 지역. 여기는 이제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3번 하고 서초로 갔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애더라도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권호연 변호사가 높은지 윤희숙이 높은지 여러 번에게 여의도 연구소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론조사를 통한 이제 경쟁력 문제, 그다음에 전략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사천 논란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 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출신 인사들의 공천, 이들이 어디로 몰리고 누가 공천을 받을 거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오늘 부산 해운대 갑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 갑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두 곳은 상대적으로 양지로 분류되는 곳이죠. 자, 장 변호사님, 네. 이 두 곳에 이 두 분에 대한 예. 어떤 행보, 이거 언론도 오늘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다른 당 얘기지만 이른바 어떻게 보셨는지. 윤심과 가까운 분들, 그런 주자들이 어느 지역구를 갈 것이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을 선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정치에 있어서 자기 희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일시적인 봉합이라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천을 둘러싼 갈등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내심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싶은 후보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과도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면 또 당무 개입이다 해서 법률 리스크도 생기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을 좀 아주 좀 잘 조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지금 시스템 공천 말씀 주셨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경쟁자들에 대해서 경선을 하는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좀 관철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윤심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들이 다 경선을 거쳐야 된다면 이건 후보 경쟁력이 상당히 낮긴 하거든요. 정치 신인들인 측면들이 많아가지고요. 가산점을 부여해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높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시스템 공천 도입했을 때 그런 불만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힘겨루기 양상으로 또 드러날 것인지 지금 계속해서 뇌관이 좀 곳곳에 있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일단 뭐 여당에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 시스템 공천 룰을 만들어 놓고 또 공개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만약에 투명하게 관리만 잘 된다면 지금 장 변호사님 좀 우려한 방향 말고 좀 반대 방향으로도 잘 좀 정리될 수 있다고 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석동현 이분하고 이제 주진우 비서관은 예. 이제 좀 약간 케이스가 틀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석동현 처장은요 본인의 판단하에서 놓은 거지 뭐 대통령이 나가라 마라 이런 거는 이제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경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TV조선의 그 박정훈 앵커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그 이미 송파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경선이 되면 뭐 그건 공정한 경선만 된다면 뭐 여럿이 나온다면 예, 경선하겠죠. 아무런 게 문제가 네. 없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부산 해운대 갑인데 이 지역은 이제 그 하태경 옛날에 의원이 예. 수도권으로 온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인데 아마 이제 그 무조건 주진우 비서관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이게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를 또 할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서 경쟁력이 월등한 분. 왜냐하면 이게 부산도 민주당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지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분을 전략 공천하지 않을까. 그러면 예. 이제 주진우 비서관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이제 참모들이 나가는 건 좋은데 어떠한 특혜도 기대하지 마라. 누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주진우 비서관도 어떤 특혜가 아니고 원칙대로 공천이 결정된다. 이래 봅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면서 친명과 친문 간의 공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초선 비례대표인 이동주,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은 각각 친문계인 홍영표, 양기대,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고 친명 원외 인사인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도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김지호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그 정도 인지도면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친문 운동권 핵심을 겨냥한 불출마, 퇴진 요구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서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친명계의 친문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요, 국민의 대표면서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최소한 이게 지역에 대해서 뭐 뼈를 묻는 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오랜 이제 애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요. 어떤 반 이재명 친문을 찾아가지고 지역구를 다 옮겨오는 이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양문석 이분은 이제 원래는 경남 도의사까지 나왔죠. 예. 통영 고성이잖아요. 근데 왜 수박을 뿌리째 뽑겠다고 전해철은 지역구로 옮겨온 거 이게 문제고요. 더 황당한 게 비례 이수진 의원도 바꿨죠. 이분은 이게 서대문에 나갔다가 안 될 것들이가 또 불출마까지 했다가 갑자기 이제 현근택 이분이 출마 안 하니까 그냥 윤영찬 의원 지역으로 날아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자막에 질문에는 없지만 이런 분도 있어요. 강원도 도당위원장 하다가 갑자기 강병원 의원 잡겠다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김우영. 이분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지역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반 이재명 친문 의원들 잡기 위해서 가는 거 이게 바람직한 행태입니까? 이게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도 이른바 뭐 친문 배척 프레임 요거 좀 경계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이 전개된다면 결국 또 그 강성 지지층 지지자들에게 또 지도부까지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뭐 여야 막론하고 상당을 대할 때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은 뭔가 틀리다라고 간주하고 더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이런 풍경들이 상당히 많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총선이 되풀이될 때마다 그 당시 집권 여당이면 오히려 뭐 대통령과 내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그런 세일즈를 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펼쳐지는 풍경들을 보면 내가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내가 정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직간접적인 어떤 연결고리들을 본인의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보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지도부의 어떤 당 장악력이나 이런 것이 이제 과거하고 좀 달라서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세요? 그렇죠. 원인을 그러니까, 어디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당에 대한 그립감이 기존의 대표들보다 좀 약하다. 스스로 또 비주류라고 지칭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더 당대표를 우리가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더 높은 목소리, 강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불거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그런 어떻게 지도부가 분석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도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그 전제 조건은 통합입니다. 한 목소리고 뭔가 분열된 부분 모르겠습니다. 예비 후보들끼리 당내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잡음이나 이런 분열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거는 구조상 그렇다는 건데 그 이후에
공천의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도록 잘 정비를 하고 이런 게 지도부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1년 전에 룰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또 국민의힘에서 차용하기도 했고요. 그런 서로 이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룰을 토대로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앞에도 놓여진 정말 절실한 과제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도 바로 드릴게요. 네. 그 국민의힘을 탈당했죠 최근에 이현주 전 의원을 민주당 복당을 이재명 대표가 권유했다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당내에서 논란이잖아요. 이제 이걸 두고서 과거에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면 한 뒤에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네. 문재인 정부를 많이 저격했잖아요. 그 때문에 이게 친문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친문을 향한 사인 아니냐, 네. 신호 아니냐, 뭐 이래서 좀 부들부들한다는 네,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정말 친문이라는 한 진영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현주라는 의원 한 분을 영입한다? 이거는 사실 좀 해석이 고개가 끄덕여거리지는 않고요. 다만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강도 높은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전 의원은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진영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좀 날선 발언들을 한 게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자기 반성에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 지금 복당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집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전선을 긋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이현주 전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등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야 좀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서 변호사님은 이 이현주 전 의원의 행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권유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근데 나는 왜 싸우는가 이러면서 보수의 여전사로 활동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시 복귀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제가 보기에 철새 중에도요. 이 정도면 이게 여왕철새입니다. 여왕철새.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갔다가 국민의힘까지 다 돌고 다시 간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물고기로 비유하면요. 연어 있잖아요, 연어. 연어는 이제 2, 3년마다 회귀하죠. 태어난 곳으로. 근데 정치는 이렇게 회귀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비전과 소신이 있어야지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쭉 다 돌고 국민의힘까지 갔다가 다시 회귀해서 민주당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걸 이게 되새겨 봐야 돼요. 정치라는 게 철학과 소신, 뭔가 비전, 이게 있어야지 오로지 뺏지만을 위해서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계 은퇴를 하시라. 이렇게 권유하고요. 이걸 또 이현주 의원을 영입하려는 이재명 대표도 저는 황당합니다. 이현주 의원 방송을 잘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같이 방송을 많이 했어요. 예. 이재명 대표 공격한 거 많습니다. 기본소득 시리즈 비판한 거 많아요. 아마 그건 못 보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저격한 것만 보고 영입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실제 이제 이현준이 이재명 대표 저격한 것도 많으니까 빨리 이게 영입도 중단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신당 이슈 1분씩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보 진영, 보수 진영으로 중텐트가 각각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빅텐트로 통합하기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장 변호사님부터. 아니 어제도 이준석 대표가 왜 개혁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쓰느냐라고 견제구를 날렸잖아요. 예. 본인이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 결합할 때는 당 색깔이 똑같았었어요. 그때는 어떤 잡음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쓴 건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적 구애인 성격이 있죠. 나중에 합당을 할 때 너무 이질적인 당명을 서로 갖고 있으면 예. 좀 결합하는데도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 칼에 왜 우리가 입소문 내는 잘 영업이 되는 중국집입니까? 거기에 무임승차하느냐라고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더 거리감이 멀어지고 있고 이 정치는 기본적으로 인적 결합체인데 감정적으로도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더 건널 수 없는 강이 좀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텐트로 비유해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5명이 거주할 진짜 큰 텐트 5인용을 사가지고 원샷에 치됩니다.
한 번에 치아지게 빅텐트가 되죠. 2인용짜리 텐트 2개하고 1인용짜리 텐트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빅텐트로 어떻게 바꿉니까? 텐트를 가위로 다 오려서 바느질에가 다 붙여서 크게 만듭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전 둘둘 한 자체가 이미 빅텐트를 끝났다 봐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하시죠. 예. 서정욱 장은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